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혼과 재혼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참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과거엔 결혼을 한 번 하면 사별을 해 남편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또다시 결혼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인식이 참 강했는데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재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처음보다 좋을 것이란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나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꼭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느낀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올해로 45살이 된 평범한 여성이지만 아마 제가 겪은 일을 직접 들어보신다면 평범하진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스펙타클한 일을 겪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리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가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와 저 단 둘뿐이었거든요. 아빠란 존재가 있긴 했지만 엄마와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를 가지시고 또 제가 막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빠는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여자와 정말 평생을 외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람을 피워오셨어요. 엄마는 결혼 후 저를 가지기 직전까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아빠의 외도로 인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같은 동네에서 아내와 외도를 하는 상간녀를 모두 둔 아빠였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또한 아빠가 누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은근히 이혼을 원하는 아빠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지내셨어요. 나중에 제가 커서 엄마에게 듣게 된 이야기였지만 엄마의 이혼 거부는 온전히 엄마와 나를 위한 일이었고 가정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복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같은 동네에서 10년이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이혼을 안 했던 거야? 이혼을 하면 넌 당장 아빠도 없는 애가 될 거고 엄마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이혼을 하니?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해주면 아빠랑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하고 가정 이루면서 죄의식 없이 살 거 아니야. 엄마는 그 꼴 못 봐. 이제 막 20살이 넘었던 나이에는 엄마가 한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라면 지긋지긋한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해버린 후 좀 더 편안하게 평생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엄마의 그 시절 나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남녀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나갈 즈음 엄마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버티고 사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틈만 나면 다투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엄마를 둔 채 아빠는 아주 매정하게 돌아서며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결국 아빠는 아무리 밤이 늦고 아침이 밝아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는 밥도 먹지 못한 채 힘들어했고 늘 엄마의 동생인 이모에게 전화를 해 하소연을 하며 울곤 했어요. 이모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자주 우리 집으로 놀러 오셨고 그때마다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을 이모에게 모두 다 털어놓으셨어요. 어떻게 박복해도 이렇게 박복할 수가 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형부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배신할 수가 있어?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은정이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형부랑 싸우고 또 울고불고 하면 어떡해. 은정이 생각만 해. 언니 어쩌겠어. 물론 엄마 또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 전달하고 싶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그리고 엄마의 불안하고 무너지는 그 마음이 저를 신경 써줄 만큼 여유가 있진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느끼면서 눈치가 빨라졌고, 어렴풋이 아빠에겐 엄마와 내가 아닌 또 다른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아빠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불쌍한 엄마를 배신하고 자신의 사랑만 찾아 떠난 아빠에 대한 신뢰는 모두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당시 제가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아빠를 미워하고 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덕분에 어린 마음속엔 아빠는 가족이 아닌 엄마와 나를 배신한 남이라는 마음이 깊게 자리를 잡았죠. 책을 읽어봐도, 그리고 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들어봐도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할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전혀 서로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속이면서 억지로 가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의 가족들과는 전혀 다르고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 가족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할 존재이고, 적어도 가족이라면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신념이 저에겐 생겼어요. 제 신념과는 전혀 반대로 아빠는 엄마와 나를 속였고, 엄마에게 외도 사실을 당당히 고백을 하면서 엄마가 아닌 그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고 동네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게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저는 당연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고 지냈어요. 살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온 남자는 아빠 한 명뿐이었으니 당연히 세상의 모든 남잔 다 아빠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웃긴 건 그런 아빠로 인해서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결국 신뢰를 할 수 없는 남자란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 저에게 호감을 가지는 남자들과 연애를 꽤 자주 했고, 그 결과 당연히 결혼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제 첫 번째 남편 역시 제 결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반해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 연애를 한 후 1년 만에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고, 결혼을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결국 진짜 모습이 아니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를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을 느끼며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모든 책임에 대해선 모두 다 저에게 지우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통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를 속인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뭘 또 당신을 속여.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동의했잖아. 당신 책임도 있지. 뭐? 당신은 뭐가 이렇게 쉬워? 다 나한테 책임지게 하고 합리화하면 그만이야? 오랜 부부니까 당연히 연대 책임인 거지. 난 당신만 믿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능구렁이 같을 줄 난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 정말 속인 것도 없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상황을 정말 유연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고, 그런 남편에게 속아 넘어가는 건 제 몫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건 짐작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까지 모두 다 숨겨가며 저와 결혼을 했을 것이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져?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병원을 좀 다녀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좀 쉬면 괜찮아. 아픈 것 치고는 이상하게 수척해지는 것 같은데 병원을 좀 가보자니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게 되었고, 그 모습이 걱정스러웠던 저는 병원에 가자고 재촉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급하게 응급실을 간 남편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3년간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는 사별을 했고, 남편을 애도할 틈도 없이 결혼 전부터 저모르게 숨겨온 빚이 1억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론을 받아 생활을 충당해 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니 남편을 애도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본 휴대전화엔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바람 사실까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알게 되니 그동안 나 또한 엄마처럼 속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보내고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저는 더는 남자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 역시 사실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니 더는 누구도 믿지 못하겠고, 오직 저만 믿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로 인해 저는 더는 거짓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랑에 절대 속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2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되었고, 그 후로 15년간 단 한 번도 연애도 하지 않은 채 살았어요.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배신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강하게 불러일으켰거든요. 저를 위해 사는 삶은 나름 만족스럽고 괜찮았어요. 행복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신경을 쓰고 또 속으면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조금은 외로워도 잔잔하고 평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업무로 인해 협력차 만나게 된 새로운 협력사를 통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을 협력하기 위한 동료 그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이나 생각도 없이 지냈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나 인사를 한 날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의 표현을 해왔고, 업무 연락 이외에도 자꾸만 연락을 하고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면 없던 관심도 생기는 것은 당연한지 저 역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회사 일로 만난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태도나 성격 또한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외모도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외모와 달리 늘 저를 먼저 배려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남자친구에게 호감이 갔고, 늘 저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많은 고민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자꾸만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또다시 마음을 열게 되면서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저에겐 그런 점들이 오히려 남자친구를 좀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은정 씨처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은정 씨에게 제대로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상에, 정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도 인연인가 싶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은정 씨와 다르게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외할머니랑 살고 있긴 하지만 그대로 제 딸이긴 하니까요. 세상에,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저를 꼭 닮은 딸아이가 없어서 친구들 보면 늘 부러웠거든요. 괜찮다면 제가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도 될까요? 은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은정 씨. 오히려 저와 같은 경험에 딸아이까지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믿음은 더 커졌고 덕분에 좀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남자친구였긴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긴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친구의 그런 행동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던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다 보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때가 많았는데 그러던 중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를 받을 때면 남자친구는 늘 그 확인을 제 옆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정말 가벼운 메시지 한 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거나 혹은 무음 모드로 변경을 해버렸죠. 너무 급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 때면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답장까지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고요. 한 번은 정말 이상한 모습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왜 굳이 귀찮게 전화를 나가서 받는 거야? 그냥 편하게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 회사 일인데 알잖아, 자기도. 워낙 보안이 중요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받긴 좀 그런 거. 따로 받아야 하거나 확인해서 메시지 보내야 하니까 이해 좀 해줘. 아니,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아무리 회사 일이라도 그렇지 너무 숨기는 거 아닌가 해서. 에이, 자기야. 내가 혹시 딴짓할까 봐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난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 만약 내가 다른 사람 있으면 일주일을 자기 보러 오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겠어? 똑똑하고 마음 넓은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응? 하긴 그렇긴 하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미안해. 난 자기 믿어. 남자친구는 제가 의문을 품을 때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저를 늘 안심시켜줬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마음이 결국 과거 사별을 한 전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도하게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애써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무르익어 절정일 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혼을 알리고 친해져야 할 남자친구의 딸을 만나 친해져야 하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아이와 정말 친하게 엄마와 딸 혹은 언니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빨리 만나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 이 아이가 내 딸이란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었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전달했고 남자친구는 빠른 시일 내 딸아이와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선 어색하게 인사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아이였지만 제가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따로 만나 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친해지기 위해 정말 노력을 했어요. 안녕? 난 아빠랑 만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해. 넌 예진이지?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박강식 아빠 딸 박예진입니다. 반가워. 너 정말 예쁘구나? 아빠한테 예쁘단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고 똑똑한 것 같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네, 저도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내봐요, 우리. 처음 본 남자친구의 딸은 매우 예의가 바른 아이였고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고 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똑똑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오히려 참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아이의 밝은 성격 탓에 저는 아이와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함께 온 시간이 모든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딱 맞듯 저는 남자친구와 딸 사이보다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요. 마냥 밝고 그늘이 없어 보이는 아이였긴 하지만 엄마가 없이 혼자서 지내온 세월은 무시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엄마란 존재가 그립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메꿔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다행히 그 진심을 딸아이도 느꼈는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해주었기도 하고요. 평소처럼 딸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퇴근 후 먹고 싶다는 피자를 먹기로 한 후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이는 저에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요. 평소처럼 남자친구를 빼고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자를 먹기로 했고 만나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언니는 우리 아빠랑 연애하고 결혼할 거예요? 응? 언니는 우리 예진이 때문이라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 예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서 대답이 좀 조심스러워지네. 예진이는 어때? 언니가 예진이 엄마 되는 거. 언니가 우리 엄마가 되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가 아내가 되는 건 좀... 응? 예진이 엄마가 되는 건 좋은데 아빠의 아내가 되는 건 왜? 무슨 말이야?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절대 비밀이 없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비밀이 생기면 꼭 일을 다 망쳐버렸거든요. 오늘 예진이가 하는 말이 언니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아빠가 뭘 망친다는 거야? 언니한테만 살짝 말해주라. 그러니까 그게... 딸아이가 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입을 여는 그 순간 무언가를 느낀 건지 남자친구가 딸아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 왔다. 퇴근하고 너 데리러 오시려나 봐. 일단 전화 받아보자. 네. 여보세요? 응, 나 언니랑 피자 먹고 있었어. 아빠가 이쪽으로 오면 같이 가자.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듣지 못한 채 자리를 급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아쉽긴 하지만 딸아이를 붙잡고 아까 하려던 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자리를 정리한 후 급하게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를 남자친구에게 보낸 후 마음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고 결정적으로 딸아이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줄 준비가 모두 다 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이가 했던 결정적인 이야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빠르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별을 했던 전남편과 다르게 남자친구는 회사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분도 확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르게 명확한 친분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니 적어도 저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란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아직 어린 딸아이의 이야기에 휘둘리면서 남자친구를 의심하거나 채근한다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저 자신을 경계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넘겨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저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딸아이와도 모두 다 별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관계 유지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고 2번의 사계절을 모두 다 지낸 후에 비로소 저는 그들과 다시 한번 가족이 되는 것을 결정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는데 정말 사람의 앞일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다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더해 감사하게 얻은 딸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은 후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혼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2번째 하는 결혼인 만큼 성대하게 치를 생각이 없었고 평소 친분을 가지면서 지냈던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가볍게 식을 올리는 스몰 웨딩으로 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소규모 웨딩이라고 해도 준비를 할 것들이 많았고 전쟁 같은 준비 과정이 모두 다 끝난 후 드디어 부부가 되는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고 나름대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족이 될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남자친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온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전화가 울리자마자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남자친구의 습관이었지만 시간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전화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친구는 잠시 주춤하더니 평소처럼 자상한 얼굴로 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유독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따라 나섰어요. 솔직히 통화 내용까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조용했던 공간 속에서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이 모두 들렸고 그렇게 저는 누구와 통화를 나누는 것을 모두 다 듣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누군가와 통화를 몰래 하는 듯 상당히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 내가 조금만 이틀만 딱 쥐죽은 듯이 있자고 했잖아. 내일이면 진짜 다 끝나. 혼인신고만 하면 이제 계획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조용한 공간에서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통화에서 내일이면 다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상대가 저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예전에 아빠의 외도와 전 남편에게 당한 것들이 한 번에 다 생각이 나면서 문득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애써 넘겨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마친 후 돌아오는 남자친구를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당신이 한 통화 내용 우연하게 모두 다 들었어. 엿들은 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거짓없이 설명을 좀 해줄래? 아, 통화 들었어? 아니야. 뭐 부부 사이에 들을 수도 있지 뭘 사과까지 해. 다행히 회사 일도 아니고
사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미팅했던 이 대리 있잖아. 그 사람이랑 통화한 거야. 갑자기 이 시간에 이 대리랑 통화를 할 이유가 뭐야? 아니 사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 기분 나쁠까 봐. 그때 내가 당신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소개해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당신 절대 남자 안 만날 거라고 호언장담했거든. 그래서 내가 두고 봐라. 꼭 내 여자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었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지금 통화랑 연관이 있어? 응. 그래서 내가 계획대로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했는데 내가 내일이면 진짜 당신이랑 결혼을 하잖아. 정말 계획대로 될 것 같으니까 전화 온 거야. 그 이야기 한 건데 앞뒤 모르고 들으면 오해할 만한 내용이었겠다. 미안해. 남자친구의 변명을 들었을 때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그럴듯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반박을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 별일이 아닌데 또 내가 지레짐작을 한 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당장 내일의 결혼식인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흐린 눈을 하며 그냥 가볍게 생각 후 넘겼죠. 그렇게 의심스럽지만 그냥 넘기기로 한 결혼식 전날 밤이 지나고 저는 남편이 죽은 지 15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둘 다 두 번째 시작을 하는 만큼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준비를 마친 채 식장에 막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제는 남편이 될 남자친구의 중학생 딸 예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반가움에 인사를 하려고 한 손 위에 올린 봉투를 보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예진아, 오늘 예쁘네?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새엄마가 생기면 꼭 주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어떤 표정도 없이 그 봉투를 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저는 그 봉투를 건네받은 후 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좋은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뭔가 좀 불쾌한 기분과 불안감이 함께 엄습해오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준 봉투를 받아들고 일단 신부 대기실로 이동을 해 앉은 후 아이가 준 봉투를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그 안엔 USB 하나와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메모 속엔 이걸 본 당신은 당신이 함께할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썩 기분 좋은 문구가 아니었고 막상 봉투를 열어 메모까지 읽게 되니 불쾌한 마음은 더 크게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열어보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 내용을 읽은 이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식장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제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마음이 다급해진 전 결국 저에게 봉투를 건네준 딸아이에게 부탁을 해 제 핸드백 안에 늘 가지고 다니는 USB 리더기를 꺼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딸아이가 가져다준 리더기를 받자마자 휴대전화에 연결을 했고 바로 딸아이가 건네준 USB를 꽂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 안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확인하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주 잠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손을 떨면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정신이 차려지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벌떡 일어나 드레스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었죠.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니 경찰차가 오게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리는 중에 식장으로 입장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기다리느니 제가 곧바로 움직여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도 벗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갔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탄 후 근방에 있는 경찰서를 향했어요. 아마 그 내용을 확인한 누구라도 그날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제 막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새로운 남자친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저질러온 범죄에 대한 빼곡한 증거들이 모아져 있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혐의와 처벌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파서 세상을 먼저 떠난 전처에 대한 보험 사기의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그 실체를 알게 되니 그대로 묻고 결혼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사실은 적어도 전처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 남자친구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도우면서 함께 일을 꾸며왔던 내연녀의 존재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을 말미암아 볼 때 전날 밤 통화를 했던 사람과의 이야기는 결국 저를 목적으로 한 이야기란 사실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했다면 결국 저 역시 전처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니 당연히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강행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 역시 전처와 같은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단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넘겨준 것이 딸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 또한 무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신변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에 더욱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었고, 딸아이 역시 바보가 아닌 한 전혀 모르는 사실은 아닐 거란 생각을 했고요. 모든 걸 알았지만 세상을 먼저 떠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할 여자가 생겼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봉투를 건네주라는 말에 따라 저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리게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사실을 듣고 드레스를 벗을 겨를도 없이 저는 곧바로 이 자료를 들고 누구에게 들킬까 초조한 마음으로 홀린 듯 경찰서로 달려갔고, 들어서자마자 횡설수설하는 말로 내가 현재 보고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며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레스를 입고 급하게 경찰서로 들어오자 온 시선이 저에게 쏠리더라고요. 당연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지금 결혼식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네, 저 이거 신고 좀 하려고요. 제가 이거 보고 지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신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한번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건네준 USB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단 검토 후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안심시킨 후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약 30분이 지난 후 경찰은 그 내용이 모두 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앉아서 기다리는 저에게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선생님, 이 파일들 전부 다 어디서 나신 겁니까?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재훈이거든요. 결혼식 날 갑자기 그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신의 친엄마가 남겨준 건데 꼭 저 주라고 했다면서 전해준 거예요. 그 아이가요? 이걸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요? 네, 저도 이거 보고 너무 놀라서 딸아이랑 이야기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경찰서로 달려온 것이라서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수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내사 시작하고 진행 상황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분명히 심각한 범죄들이 담겨있는 파일 같았으니 경찰이 보기에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이에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USB 파일을 건네준 딸아이에 대해서 조사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딸아이가 이런 상황을 직접 저에게 건네준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성년이 아닌 나이에 제 신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경찰서로 소환이 되어야 진술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걱정을 하며 미리 딸아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외로 아이는 모든 걸 다 예상했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 씩씩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언니, 전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이 봉투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도 네가 감당하기엔 좀 힘든 조사일 수도 있는데 언니가 잘못한 건 아니지? 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언니한테 줬잖아요. 엄마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게 되면 아빠랑 살지 말고 꼭 외할머니 댁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텐 엄마가 준 봉투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저를 진짜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아빠 모르게 이 봉투를 전해주라고 했거든요. 너 그럼 혹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었니? 잘은 모르지만 아빠가 한 잘못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랑 아빠는 늘 다투셨고 또 아빠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엄마를 봐왔으니까요.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해도 저도 눈치가 있는데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결혼하지 않길 바랬고요. 너도 나랑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알고 싶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들 언니도 너무 잘 알지. 힘들었겠다. 그래도 저는 언니 같은 사람 만났고 언니라면 이 모든 상황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후회도 안 하고 오히려 후련해요. 이번 기회에 아빠가 한 모든 잘못들이 다 밝혀지고 잘못을 한 만큼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요. 딸아이의 당차고 똑똑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면서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와는 다르게 당차게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딸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모두 다 밝혀내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기도 하고요. 조사를 씩씩하게 임하는 아이도 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경찰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 남자친구는 과거 회사를 다니며 병행을 하던 사업 실패를 크게 한 상황이었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 회사에서 소소하게 작은 금액부터 횡령을 시작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고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는다는 말로 사기를 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당시 전 남자친구의 사고로 수습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던 전처가 아픈 것을 알게 되면서 이를 숨긴 채 몇 년간 병원 치료도 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 가입을 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전처에게 자신의 모든 빚을 다 몰아넣으면서 청산을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이 전처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듯 결국 전처가 떠난 후에도 전 남자친구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알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칫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했다면 제가 다음 희생양으로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쩌면 사별을 했던 전 남편이 오히려 진실성이 느껴질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전 남자친구의 범죄를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악해지는 건 정해진 범위가 없이 한도도 끝도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였기도 해요.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고 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당일 제 인생의 은인과도 같은 딸아이로 인해서 모두 다 파토가 나고 혼인신고 또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전 남자친구는 완벽한 남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혐의에 대한 의심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도 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도 할 가치가 없이 관계 정리는 되었고 이와 동시에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는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어요. 구속을 당하기 전 제가 모든 파일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 남자친구는 신고를 한 날 저녁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얼굴과 표정 그리고 말투로 저를 압박했어요. 너 그런 봉투를 애가 뭣도 모르고 줬으면 당연히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곧바로 경찰서로 갈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믿음도 못 주는 그런 사람이었니? 그게 애가 모르고 줄만한 내용치곤 상당하던데? 여태까지 왜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숨기고 지낸 건데? 오히려 속아서 화가 나는 건 나 아니야? 애가 하는 장난에 속아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멍청한 게 누군데 이래? 지금 네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냐? 실수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장 구속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여기 와서 따지는 거 보니까 죄명 하나 더 늘리고 싶어 환장했어?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내가 처음부터 너 이런 거 싫어서 안 만나려고 했어. 걔는 왜 뜬금없이 과보 하나 물어서 한탕을 하자고 해서는 너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다고 해서 접근한 거야. 뭐 네가 정말 예쁘고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와, 이제야 솔직한 마음이 다 나오네? 왜? 너 이대리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 짜고 치면서 나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그래, 솔직히 이대리랑 너 비교하면 뭐 나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냐? 너 거울을 보고 얼굴을 좀 봐라. 내가 이 얼굴에 너 같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겠냐고. 그동안 착각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리고 너 내 딸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마. 걘 내 딸이지 네 딸 아니야. 알아? 네 딸도 아닌 것 같던데? 알고 보니 네 딸도 너 잘 안 보고 산다며. 외할머니네서 지내면서 어쩌다 한번 보는 거고. 너는 또 그 딸을 나 꼬시려고 이용했고. 진짜 한심한 인생이다. 앞으로 한번 잘 대처해봐. 이제 더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은데 발악 그만하고. 더하면 나 또 신고할 테니까 꺼져. 사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언제라도 물리력을 이용해서 저를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어이가 없고도 황당한 이야기들은 결국 제가 더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 남자친구를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었죠.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의 불쾌한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전 남자친구는 구속이 되었고 이대리 역시 제가 신고한 내용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다 철장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두 번의 결혼은 없다고 다짐을 했던 마음에서 한순간의 바람으로 또다시 결혼을 해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상대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범죄자였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 결혼을 결혼식장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지금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가족도 만들지 못한 채 다시 또 혼자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그 전쟁 같고 지옥 같은 사건 속에서도 건진 건 분명하게 있어서 후회나지 않아요. 바로 가슴으로 나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제 인생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딸아이를 하나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인생을 통틀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 남자친구로 인해서 인연을 맺게 된 딸이지만 유일하게 저와 진심을 나누며 지냈고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이젠 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가 되었으니 저 또한 잃은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었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딸아이는 친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의 당부대로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아이가 커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외할머니 역시 노쇠해지는 상황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막상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유일한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구속을 당했고 교도소행을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상황이라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예진아, 혹시 너만 괜찮다면 나랑 같이 지내는 거 어때? 언니랑? 내가 아빠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언니랑 지내도 괜찮아? 네 아빠는 아빠고 너는 너지. 언니도 외로운 사람이라 혼자 사는 거 너무 적적한데 너가 괜찮다면 같이 지내고 싶어서. 나는 언니가 좋다면 같이 지내고 싶지만 민폐가 될까 봐. 예진아, 아무리 아빠랑 언니가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너랑 나 사이는 변함이 없잖아. 그리고 네가 언니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언니도 이 세상에서 딸 하나 얻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잘 알아. 그런데 언니 말대로 언니랑 지내고 싶어. 괜찮다면 그러고 싶어. 당연히 괜찮지. 우리 둘이서 잘 지내보자.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또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믿으며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제 인생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난 후 회사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그대로 살 만큼 담력이 크진 않았고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지겨운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상황에서 고민 끝에 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용인에서도 다소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그런 제 결정을 존중하면서 딸아이 역시 전학을 하면서 따라왔고 이곳에서 모든 걸 잊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일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저는 그곳에서 아주 작은 카페 하나를 차렸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조용하게 저와 딸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나이에 남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심지어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두 번째 결혼까지 모두 다 실패를 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실패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나를 구해준 전 남자친구의 전처와 딸아이 덕분에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제 인생에 새롭게 의지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생길 수 있게 해준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딸아이와 저는 이 동네에선 엄마와 딸로 불리면서 살고 있어요. 새롭게 이사를 한 곳에선 우리의 복잡한 사연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새롭게 서로를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물론 딸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출소를 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를 찾아올 수도 있기는 해요. 이미 몇 차례 우리를 찾아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도 전해 들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이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출소를 하게 되면 아이도 어엿한 성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더는 전 남자친구의 마음대로 오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진 이렇게 저와 함께 지금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저에겐 있어요. 요즘 저의 삶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시 진실을 외면했던 과거의 나를 반성하면서 어떤 작은 불안감과 찜찜함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결국 저를 제가 망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만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제 나름의 다짐이기도 하고요.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해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 되도록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란 사실이에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왜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요.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평범한 행복을 사는 일을 저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